첫째 딸 춘섬에겐 금화바구니 2개를 상속하며 옳다구나. 둘째 딸 하섬에겐 기와집과 땅 500평을 상속한다. 좋아. 마지막으로 장남 만석이에겐 빈 문서를 상속한다. 예? 그깟 종이 쪼가리로 돈이나 받으러 다니면 되겠구나.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양 남산골에는 최대감이라는 거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맨손으로 시작해 한양 제1의 부자가 된 사람이었는데 그의 재산은 금괴가 항아리로 수십 개요. 땅 문서는 괴짝으로 몇 개가 될 만큼 어마어마했지요.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었고 칠순을 넘긴 최대감은 병상에 누운 지 3달 만에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모두 조문을 왔는데 상여가 나가는 날에는 종로 거리가 인파로 가득 찼고 조문객들이 줄을 이어 최대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최대감의 자녀는 셋이었는데 큰 누나와 작은 누나 그리고 막내 아들 최만석이었지요. 두 누나는 진작에 시집을 갔지만 남편들이 모두 사업에 실패해 친정에 빌부터 사는 형편이었고 최만석은 30이 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아버지 밑에서 장사 수업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제를 마친 날 저녁 최대감 댁 사랑채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였는데 큰 누나와 작은 누나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매형들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으며 최만석은 멍하니 아버지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최대감의 신복이었던 김 총관이 유언장을 펼쳐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하는데 그 목소리가 촛불 켜진 사랑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딸 춘섬에게는 금괴 항아리 10개를 주노라. 김 총관이 읽자마자 큰 누나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금괴 항아리 10개라니 그것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었기 때문이지요. 옆에 앉아있던 큰 매형도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고 사랑채 안은 순식간에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누나는 벌써부터 무슨 비단옷을 해 입을지 어느 기방에 가서 잔치를 벌일지 궁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딸 하섬에게는 남산 기슭의 땅 500평과 종로 상가 3채를 주노라. 작은 누나도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는데 종로 상가라니 그곳은 한양에서 가장 비싼 곳이었고 세를 놓기만 해도 떼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매형도 덩달아 신이 나서 손뼉을 쳤고 두 누나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으며 매형들은 벌써부터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막을 차리겠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노름판에서 본전을 찾겠다며 허풍을 떨었지요. 하지만 최만석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무엇을 남겨주셨을까 하는 궁금증보다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슬픔이 더 컸기 때문이었지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최만석에게 장사의 이치를 가르쳐 주셨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보며 사람 보는 법을 일러주셨으며 무엇보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은 쌓으면 재산이 된다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습니다. 김 총관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최만석이 고개를 들었고 두 누나도 웃음을 멈추고 궁금한 표정으로 김 총관을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아들인데다 3대 독자인 만석에게는 더 큰 유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막내 아들 최만석에게는 이 낡은 장부책 한 권을 주노라. 김 총관이 말을 마치고는 품에서 누렇게 바랜 장부책 한 권을 꺼내 최만석 앞에 놓았습니다. 최만석은 멍하니 그 장부를 바라보았고 두 누나는 잠시 조용하다가 폭소를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가 사랑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큰 누나는 배를 잡고 웃었고 작은 누나는 눈물을 닦으며 킥킥거렸으며 매형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습니다.
최만석은 말없이 장부를 집어들고 펼쳐보았습니다. 장부 안에는 빼곡하게 이름과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대장장이 무쇠 500냥, 칠쟁이 외파리 300냥, 요리사 최상궁 200냥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최대감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들의 명단이었는데 최만석은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고 금액도 제각각이었기 때문이지요. 큰매형이 비웃으며 빚쟁이들한테 돈을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최만석은 장부 뒷장을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파산, 도주, 행방불명, 사망이라는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만석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모두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이미 사라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하하, 아버님이 노망이 나셨나 보구나. 악성 채권 떨거지를 유산으로 주시다니. 작은 누나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큰 누나도 동생을 가엾다는 듯 바라보며 혀를 찾고 최만석은 장부를 꼭 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김 총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대감께서 도련님께 따로 전하라 하셨다는 것이었지요. 최만석은 봉투를 받아 뜯어보았는데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먹물이 번진 자국도 있고 구겨진 흔적도 있는 것을 보니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편지가 분명했습니다. 만석아, 이 아비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구나. 하지만 명심하여라. 이 장부에 적힌 빚을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받아낸다면 너는 조선 제1의 거상이 될 것이다.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것은 하수요. 사람에게 투자하여 마음을 얻는 것이 고수다. 이 뜻을 깨닫기를 바란다. 편지를 다 읽은 최만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 누나는 여전히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고 매형들은 이미 자기들이 받은 유산을 어떻게 쓸지 의논하고 있었는데 최만석은 천천히 일어나 장부와 편지를 품에 넣더니 사랑채를 나서려 했습니다. 큰 누나가 어디 가느냐고 물었고 최만석은 뒤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빚 받으러 가야지. 노망난 영감탱이가 똥을 줬으니 그 똥이라도 팔아야 하지 않겠소. 최만석이 말하고는 사랑채를 나섰는데 곧장 자기 방으로 가서 보찜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과 집신 한 켤레, 그리고 아버지가 준 장부를 챙겨 넣는데 그 손놀림이 거침없더랍니다. 김 총관이 방 앞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최만석은 보찜을 어깨에 메고 말했습니다. 총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집 잘 지켜주시오. 김 총관은 말렸습니다. 저 장부에 적힌 사람들은 모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니 헛수고만 하실 것이라고. 차라리 집에서 다른 장사를 궁리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애원했지만 최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괜히 이걸 주셨겠소. 분명 뜻이 있을 거요. 최만석이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두 누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석양이 뉘엿뉘엿지고 있었고 최만석은 장부를 꺼내 첫 번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대장장이 무쇠 빚 500냥, 한양 서쪽 철물골에 거주한다고 적혀 있었지요. 최만석은 서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장부 한 권뿐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신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은 쌓으면 재산이 된다. 그 말의 진짜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양의 저녁 거리는 분주했고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는데 최만석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장부에 적힌 사람들이 정말 쓸모없는 빚쟁이들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일부러 숨겨둔 보물들일까 하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했고
한 번도 헛짚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최만석은 철물골 입구에 다다랐고 어둠 속에서 대장간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최만석은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가며 속으로 다짐했는데 반드시 이 빚을 받아내겠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알아내겠다고 말이지요. 최만석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보찜이 어깨에서 흔들렸으며 저 멀리 대장간에서 망치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철물골은 대장간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낮이면 망치질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밤이면 풀무질 불빛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오는 곳이었는데 최만석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대부분의 대장간이 문을 닫은 상태였지요. 최만석은 장부에 적힌 주소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고 구석진 곳에 쓰러져 가는 대장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장간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붕에는 기와가 반쯤 빠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으며 마당에는 녹슨 연장들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풀무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모루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코 고는 소리만 들려왔고 술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으며 최만석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더 처참했습니다. 바닥에는 술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누군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는데 최만석이 가까이 다가가자 술 냄새가 더욱 독하게 풍겨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옷은 때가 잔뜩 묻어 색깔을 알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최만석이 어깨를 흔들자 무쇠가 눈을 떴는데 충혈된 눈이었고 초점도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누구냐? 술 가져왔으면 놔두고 가고 아니면 꺼져. 무쇠가 중얼거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최만석은 품에서 장부를 꺼내 펼쳐 보이며 자신을 소개했고 무쇠에게 빌린 돈 500냥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500냥, 크크. 배째라. 있으면 진작 갚았지. 무쇠가 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어나 앉더니 최만석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는데 술 냄새를 풍기며 옆에 놓인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술병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무쇠는 술병을 내던지며 짜증을 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일을 하시오. 영감이 대장장이라며? 최만석이 말했습니다. 무쇠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벌떡 일어나더니 구석에 놓인 낫을 집어들었는데 녹슬고 낡은 낫이었지만 무쇠의 손에 쥐어지자 흉기처럼 보였습니다. 일을 하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꺼져. 안 그러면 이걸로 배를 가르겠다. 무쇠가 소리치며 낫을 휘둘렀습니다. 최만석은 황급히 옆으로 피했고 낫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대장간 기둥에 푹 박혔는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최만석은 심장이 철렁했지만 곧 기둥에 박힌 낫을 자세히 보았고 눈이 커졌습니다. 낫의 겉면은 녹슬어 있었지만 기둥에 박힌 날 부분을 보니 서슬이 퍼렇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날은 마치 방금 벼른 것처럼 날카로웠고 기둥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을 보니 힘도 대단했으며 최만석은 낫을 빼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 부분만이 아니라 낫의 곡선도 예사롭지 않았는데 농부들이 쓰기 편하도록 각도가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손잡이도 나무결을 따라 깎아 손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낫을 만든 게 누구요? 최만석이 물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10년도 더 된 물건이지. 무쇠가 비웃으며 대답하고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만석은 다시 낫을 살펴보았는데 10년이 넘었다는데도 날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보통 낫은 몇 년만 지나도 무뎌지고 녹슬어 못 쓰게 되는데
이 낫은 마치 어제 만든 것처럼 날카로웠던 것이지요. 최만석은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무쇠라는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전 궁중야장 술독에 빠져 궁에서 쫓겨남 왕실의궤 제작 참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무쇠를 다시 보았고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궁중야장이라면 조선 최고의 대장장이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런 사람이 술 때문에 망해서 이 지경이 된 것이었지요. 최만석은 무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쇠는 멍하니 최만석을 바라보았고 최만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나는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니오. 영감의 솜씨를 얻으러 왔소. 궁중 야장이었다는 걸 압니다. 지금은 이 꼴이 되었지만 영감의 손은 아직 살아있소. 저 낫이 증명하지 않소. 최만석이 기둥에 박힌 낫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쇠는 낫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최만석은 품에서 엽전 몇 냥을 꺼내 무쇠 앞에 놓으며 일단 술이나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최만석은 근처 주막에서 술 한 병과 안주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무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엽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최만석은 술병을 따서 건넸고 무쇠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최만석은 안주를 내놓으며 제안을 꺼냈습니다. 영감, 돈 대신 몸으로 때우시오. 내 밑에서 호미를 만들면 빚을 깎아주겠소. 영감의 솜씨면 조선 최고의 호미를 만들 수 있을 것이요. 녹슬지 않고 오래가는 호미를 말이오. 농부들이 줄을 서서 살만한 호미를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빚이 갚아지지 않겠소. 최만석의 말에 무쇠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예전과 달리 조금의 흔들림이 있었고 최만석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감은 지금 이 대장간에서 썩어가고 있소. 술만 마시다 죽을 판이지. 하지만 영감의 솜씨는 아직 살아있소. 그 솜씨를 다시 한번 세상에 보여주지 않겠소. 궁에서 쫓겨났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오. 다시 시작할 수 있소. 최만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술을 한 모금 더 마셨으며 기둥에 박힌 낫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10년 전에 만든 낫이었고 그때는 자신이 조선 최고의 야장이었으며 궁에서 왕실의 의기를 만들고 양반들이 자신의 물건을 얻으려고 줄을 섰던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술에 빠지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중요한 날술을 마셔 실수를 했고 그 일로 궁에서 쫓겨났으며 제자들도 떠났고 이제는 이렇게 폐가 같은 대장간에서 술이나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손은 떨리고 있었고 굳은 살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으며 망치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늙었소. 이제 망치질도 제대로 못하오. 무쇠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안 늙었소. 영감의 눈은 아직 살아있소. 솜씨는 손이 아니라 눈에서 나오는 것 아니오? 최만석이 말했습니다. 무쇠가 최만석을 쳐다보았는데 술에 취한 눈이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번뜩이는 것이 있었고 최만석은 그것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술값은 내가 대주겠소. 밥값도 대주겠소. 그러니 영감은 그저 망치나 들면 돼요. 최만석의 말에 무쇠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술병을 비우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기둥으로 다가가 박힌 낫을 잡아당겼는데 한 번에 빠져나왔고 무쇠는 낫을 들고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날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10년이 지났지만 자신의 솜씨는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갈 곳도 없으니 술값이나 벌어보지. 무쇠가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예전의 거부감이 사라져 있었고 최만석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내일 아침 일찍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최만석은 근처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대장간으로 갔는데 무쇠는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은 깬 것 같았고 얼굴도 어제보다 나아 보였으며 등에는 낡은 보따리를 메고 있었는데 그 보따리 안에는 자신의 망치와 정이 들어 있었지요. 무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한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석은 장부를 꺼내 다음 이름을 확인했는데 칠쟁이 외파리가 경기도 광주 어느 산 속에 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최만석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을 찾았으니까요. 최만석과 무쇠는 나란히 길을 걸었습니다. 한양을 떠나 경기도 광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무쇠는 오랜만에 걷는 것인지 숨을 헐떡거렸지만 불평하지 않았고 최만석은 장부를 들여다보며 다음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칠쟁이 외파리, 빚 300냥, 전 궁중 칠장, 왼팔 잃고 은둔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사흘을 걸어 광주 근처 산골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외파리, 칠쟁이에 대해 물었더니 모두 고개를 저으며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했는데 한 노인이 산 중턱에 이상한 사람이 혼자 산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최만석과 무쇠는 그 산을 올라갔고 한참을 올라가니 초라한 오두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오두막 주변에는 나무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오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는데 최만석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돌아가라. 목소리의 주인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은 자신을 소개하며 최대감의 아들이라고 빚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은 길게 늘어져 있었으며 왼쪽 팔소매가 텅 비어 있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빚, 팔도 없는 놈한테 무슨 빚을 받으려고. 외파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최만석은 외파리를 위아래로 살펴보았는데 비록 행색은 초라했지만 오른손 손가락이 유난히 길고 가늘었으며 옷에 묻은 오칠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만석이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자 구석에 나전칠기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것을 만든 게 영감이요? 최만석이 물었습니다. 외파리는 대답 대신 문을 닫으려 했지만 최만석이 재빨리 발을 들여놓아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니오. 영감의 솜씨가 필요해서 왔소. 최만석의 말에 외파리가 웃었는데 그것은 자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솜씨, 팔 하나로 무슨 솜씨를 부린단 말이오. 돌아가시오. 외파리가 말했지만 최만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나전칠기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자개가 정교하게 박혀 있었고 오칠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으며 손으로 만진 느낌이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최만석은 감탄하며 외파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물건을 팔 하나로 만들었다니 두 팔이 있었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소.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대단하오. 최만석의 말에 외파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파리를 보며 불쌍하다 하거나 쓸모없다고 했지만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외파리는 한참 최만석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고 최만석도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외파리는 원래 궁중 칠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왕실에 가구며 기물에 오칠을 하고 자개를 박는 일을 했는데 사고로 왼팔을 잃고는 궁에서 쫓겨났으며 사람들의 멸시를 피해 이곳으로 숨어들어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만석은 외파리에게도 무쇠와 같은 제안을 했는데 돈 대신 몸으로 일하며 빚을 갚자고 자신의 상단에서 칠기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팔 하나로 무슨 칠기를 만든단 말이오. 외파리가 고개를 저었지만 최만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팔로 만든 칠기보다 한 팔로 만든 칠기가 더 값지지 않겠소. 그만큼 정성이 더 들어간 것이니까 말이오. 최만석의 말에 외파리가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결국 외파리도 최만석을 따라 나서기로 했고 오두막에 있던 칠 도구들을 보따리에 담아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3시 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양시전 근처였습니다. 장부에는 요리사 최상궁이 그곳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빚은 200냥이었고 전 수라간 상궁이라고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셋은 시전거리를 걸으며 국밥집을 찾았는데 한참을 돌아다니다 구석진 곳에 초라한 국밥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가게도 더러웠으며 안을 들여다보니 손님은 한 명도 없고 파리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멈 하나가 부엌에서 나와 손님들이냐고 물었는데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으며 앞치마는 기름때로 범벅이었지요. 최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셋이 자리에 앉았고 할멈은 투덜거리며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국밥이 나왔는데 최만석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맛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국물은 싱거웠고 고기는 질겼으며 밥은 서리고 있었는데 무쇠와 외파리도 얼굴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할멈이 나와서 맛이 없냐고 욕을 하기 시작했고 최만석은 웃으며 할멈에게 최상궁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최상궁이다. 무슨 일이냐? 할멈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만석은 장부를 꺼내 보이며 자신을 소개했고 빚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는데 할멈은 코웃음을 치며 돈이 어디 있느냐고 이 꼴을 보면 알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최만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상궁이 수라간에 계셨다며. 그런데 어찌 이렇게 맛없는 국밥을 끓이시오? 최만석의 말에 할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는데 할멈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궁에서 누명을 쓰고 쫓겨난 뒤로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그저 하루하루 대충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손님이 없어도 상관없고 맛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궁의 진짜 솜씨는 아직 남아있지 않소. 최만석이 말했습니다. 할멈은 고개를 저었지만 최만석은 부엌으로 들어가 장맛을 보았는데 항아리 하나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된장이 들어있었고 그 색깔과 냄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은 손가락으로 조금 찍어 맛을 보았는데 입안 가득 깊은 맛이 퍼졌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장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최만석은 할멈에게 이 장을 누가 담갔느냐고 물었고 할멈은 자신이 담갔다고 습관적으로 담근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최만석은 웃으며 할멈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는데 자신의 상단에서 장을 담그고 음식을 만들면 된다고 그 솜씨로 사람들을 먹이면 빚은 저절로 갚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뭘 하겠소. 할멈이 중얼거렸지만 최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늙었소. 상궁의 손맛은 아직 살아있소. 이 장이 증명하지 않소. 최만석의 말에 할멈이 항아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정성껏 담근 장이었고 궁에서 배운 비법대로 만든 것이었으며 그 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할멈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최만석은 기뻐하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4시 되었습니다. 최만석은 무쇠 외파리 최상궁을 데리고 최대감 댁으로 향했는데 낸 모두 행색이 초라했고 거짓대처럼 보였지만 최만석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마당에 나와 있었는데 넷을 보더니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거짓대를 몰고 왔구나. 저게 무슨 유산이냐. 큰 누나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작은 누나도 눈물을 닦으며 비웃었고 매형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최만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아버님이 남기신 진짜 유산이요. 조만간 알게 될 것이요. 최만석이 말하고는 넷을 데리고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김 총관이 달려와 방을 준비해 주었고 최만석은 넷에게 푹 쉬라고 말한 뒤 혼자 사랑채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자리에 앉아 장부를 펼쳐보았는데 이제 세 사람의 이름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최만석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보물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최만석은 세 사람을 사랑채로 불러 모았습니다. 무쇠는 술을 끊은 지 며칠이 되어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외파리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려서인지 표정이 밝아졌으며 최상궁은 행랑채 부엌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궁리하는 듯 했습니다. 최만석은 세 사람 앞에 장부를 펼쳐놓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빚은 모두 합쳐 1000냥이 넘소. 하지만 나는 이 빚을 받으려는 게 아니오. 이것을 출자금으로 삼아 함께 상단을 차리고자 하오. 최만석의 말에 세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빚을 출자금이라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무쇠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빚을 갚으라더니 이제는 출자금이라니. 무쇠가 의아해하며 물었고 최만석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렇소. 여러분이 빌린 돈은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한 것이요. 그 투자금으로 이제 함께 장사를 해보자는 것이요. 최만석이 설명했지만 최상궁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는데 그런 빚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최만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빚은 저절로 갚아지는 것이요. 그리고 남는 이익은 모두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소. 최만석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빚쟁이에서 동업자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최만석의 눈빛이 진지했고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외파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면 되겠소? 외파리가 궁금해하며 물었고 최만석은 이미 계획을 세워둔 듯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무쇠 영감은 호미를 만드시오. 외파리 영감은 그 호미에 오치를 입히시오. 그리고 최상궁께서는 장과 젓갈을 담그시오. 각자 최고의 솜씨로 최고의 물건을 만드는 것이오. 최만석의 설명을 들은 세 사람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쇠가 먼저씩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해보지 뭐. 어차피 갈 데도 없으니. 무쇠의 말에 외파리와 최상궁도 동의했고 최만석은 기뻐하며 일어나 김 총관을 불렀습니다. 김 총관에게 행랑채 옆인 창고를 작업장으로 꾸미라고 지시했고 필요한 재료들을 사 오라고 했으며 김 총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나갔습니다. 며칠 후 작업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쇠를 위한 대장간이 만들어졌고 풀무와 모루가 새로 들어왔으며 외파리를 위한 칠공방도 마련되었는데 오칠 도구와 자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최상궁을 위해서는 큰 항아리들과 장 담글 재료들이 준비되었고 세 사람은 각자 자리에 앉아 오랜만에 자신의 도구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쇠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망치를 들어 올리는 손이 떨렸지만 곧 익숙한 감각이 돌아왔고 쇠를 달구어 모루 위에 올리고는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최대감 댁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망치질 소리였고 무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으며 땀이 흘러내렸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고 해가 질 때까지 망치질을 계속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첫 번째 호미가 완성되었습니다. 날은 서슬퍼렇게 날카로웠고 손잡이는 손에 딱 맞게 깎아져 있었으며 무게도 적당해서
오래 들고 있어도 팔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무쇠는 호미를 들고 최만석에게 가져갔고 최만석은 호미를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명인의 솜씨는 다르구려. 최만석이 진심으로 칭찬하자 무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솜씨를 인정받는 것 같았고 가슴이 뿌듯했지요. 최만석은 호미를 외파리에게 넘기며 이제 오칠을 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외파리는 호미를 받아 들고 칠공방으로 갔습니다. 한 손으로 호미를 고정시키고 다른 손으로 오칠을 하기 시작했는데 붓질이 정교했고 칠이 고르게 발라졌으며 외파리는 집중한 나머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칠을 겹겹이 쌓아 올렸고 마지막에는 금가루를 뿌려 무늬를 그려 넣었는데 마치 황금 호미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완성된 호미가 최만석 앞에 놓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호미는 그저 농기구가 아니라 예술품처럼 보였고 날은 날카롭고 오칠은 매끄러웠으며 금빛 무늬가 고급스러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최만석은 호미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 땅을 한 번 찍어보았는데 쑥 하고 땅속으로 들어갔고 힘을 주지 않아도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이거야말로 명품이요. 양반집 마님들이 좋아할 물건이요. 최만석이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무쇠와 외파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는데 오랜만에 자신들의 솜씨가 빛을 발하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최만석은 김 총관에게 이 호미를 종로 시전에 내놓으라고 지시했고 값은 비싸게 받으라고 했으며 김 총관은 호미를 들고 시전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최상궁은 부엌에서 장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궁에서 배운 비법대로 메주를 쓰고 소금물을 맞추었는데 손맛이 중요하다며 모든 과정을 손수했고 항아리마다 정성을 들여 장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전어를 손질해 젓갈을 담그기 시작했는데 이건 역시 궁중 비법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전어를 소금에 절이고 가진 양념을 넣어 삭혔는데 그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져 사람들의 침을 꿀꺽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보름 후 젓갈이 완성되었습니다. 최상궁이 젓갈 항아리를 열자 구수하면서도 짭조름한 냄새가 퍼졌고 밥에 올려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입안 가득 감칠맛이 돌았습니다. 최만석은 감탄하며 이건 역시 시전에 내놓으라고 했고 김 총관은 젓갈 항아리를 들고 다시 시전으로 향했습니다. 시전에 물건이 나온 첫날은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호미 값이 너무 비쌌고 젓갈도 다른 것보다 2배는 비쌌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한양반 마님이 호미를 사가더니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녹슬지 않는다는 것, 오래 써도 날이 무뎌지지 않는다는 것, 무엇보다 금빛으로 빛나 정원에 두기만 해도 멋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양반집 마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만석 상단에 황금 호미를 사려는 사람들이었는데 김 총관이 가게를 지키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고 호미는 만들은 족족 팔려 나갔습니다. 전어 젓갈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번 맛본 사람들이 또 사러 왔고 밥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최만석은 세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상위에는 은자 보따리가 놓여 있었는데 이번 달 장사로 번 돈이었습니다. 최만석은 보따리를 풀어 돈을 세 사람 앞에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소. 이것이 여러분의 몫이오. 최만석이 말하자 세 사람은 돈을 받아 들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빚쟁이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오랜만에 자신들의 솜씨로 번 돈이라 더욱 뿌듯했습니다. 무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고맙소. 무쇠가 감격하며 말했고 최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무슨 고맙다는 말이오. 이건 여러분이 번 돈이오.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오. 최만석의 말에 최상궁의 눈시울이 부러졌고 외파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평생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살았는데 이렇게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처음이었던 것이지요. 며칠 후 세 사람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무쇠는 술을 완전히 끊었고 새 옷을 해입었으며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빗어 넘겨 깔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외파리도 새 옷을 입고 어깨를 펴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았고 당당하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최상궁도 깨끗한 옷을 입고 웃음을 되찾았으며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일했습니다. 세 사람은 최만석을 주인이 아니라 은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 솜씨를 알아봐 준 사람, 빚쟁이가 아니라 기술자로 대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최만석도 그들을 종이나 일꾼이 아니라 동업자로 대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만석 상단은 날로 번창했고 한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명품 상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석 상단이 번창하는 것을 보며 가장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 누나와 작은 누나였는데 두 사람은 유산으로 받은 금괴와 땅과 상가를 벌써 반쯤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큰 누나는 비싼 비단옷을 사들이고 기방에 드나들며 돈을 물쓰듯 했고 작은 누나는 노름에 빠진 매형 때문에 상가를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두 누나는 날마다 만석 상단을 지나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황금 호미를 사려는 양반 마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전어 젓갈을 사려는 사람들로 가게 앞이 북적였으며 김 총관이 돈을 세느라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 누나가 작은 누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것 봐. 저 거짓대가 우리 동생 덕에 떼돈을 벌고 있잖아. 원래 저것들은 우리 아버지께 빚진 놈들이니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야. 큰 누나의 말에 작은 누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형들과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기 시작했고 며칠 후 관하로 향했습니다. 한양 관하는 분주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아 송사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들어와 엎드리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큰 누나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 동생 최만석이 저희 가문의 재산을 훔치고 있사옵니다. 큰 누나가 호소하자 사또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큰 누나는 계속 말을 이었는데 아버지가 남긴 장부에 적힌 빚은 가문의 재산이고 그 빚쟁이들은 당연히 가문 소유의 노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번 돈은 모두 가문의 것이니 나눠달라는 것이었지요. 저희 아버지의 유산이옵니다. 장부에 적힌 빚은 최가의 재산이고 빚진 자들은 최가를 위해 일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작은 누나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사또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하더니 최만석을 불러오라고 명했고 포졸들이 만석 상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최만석은 가게에서 무쇠, 외파리, 최상궁과 함께 다음 물건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포졸들이 들이닥쳐 관하로 가자고 했습니다. 최만석은 의아해하며 포졸들을 따라 관하로 갔고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양쪽에 서서 최만석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사또가 장부를 살펴보더니 최만석에게 물었습니다. 이 빚쟁이들이 가문의 재산이 맞느냐고, 그렇다면 그들이 번 돈도 가문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최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 사람들은 빚쟁이가 아니라 제 동업자들이옵니다. 함께 사업을 하여 번 돈이니 당연히 각자의 몫이옵니다. 최만석이 설명했지만 큰 누나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동업자라니 웃기는 소리. 빚문서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소. 저것들은 우리 아버지께 빚진 자들이고 따라서 우리 가문의 소유요. 큰 누나가 목소리를 높이자 사또가 잠시 생각하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단 판결이 날 때까지 최만석을 옥에 가두고 만석 상단을 압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만석은 항변하려 했지만 포졸들이 달려들어 끌고 갔고 큰 누나와 작은 누나는 환호하며 만석 상단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석 상단에 도착한 두 누나는 매형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쇠 외팔이 최상궁이 놀라 일어섰고 큰 누나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주인은 우리다. 만석이는 감옥에 갔으니 우리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큰 누나가 선언하자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작은 누나가 은자 보따리를 꺼내 흔들며 말했는데 자기들 밑에서 일하면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만석이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돈이면 다냐? 무쇠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큰 누나가 놀라 뒤로 물러섰고 무쇠는 분노에 찬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빚이 있지 가오가 없냐? 만석이 나으리가 아니면 난 망치질하네. 당장 꺼지지 못할까? 무쇠가 고함을 지르자 외파리도 일어났습니다. 한 손으로 칠 도구를 집어들고는 작은 누나를 노려보며 말했는데 자신은 만석이 나으리가 자신의 솜씨를 알아봐 줬기에 여기 있는 것이지 돈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상궁도 부엌에서 나와 두 누나를 향해 욕을 퍼부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동생이 감옥에 갔는데 재산이나 빼앗으려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큰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세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쇠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는데 주인을 무는 개는 없다고 자신들의 주인은 최만석, 나으리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외파리와 최상궁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큰 매형이 포조를 부르겠다고 위협했지만 세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누나는 매형들과 함께 도망치듯 만석 상단을 빠져나갔습니다. 무쇠, 외파리, 최상궁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무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나으리를 구해야 하지 않겠소. 무쇠의 말에 외파리와 최상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관하로 향했는데 최만석이 갇혀있는 옥사를 찾아갔습니다. 옥 앞에는 포졸이 지키고 있었고 세 사람은 그 앞에 주저앉아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나으리는 무죄요. 나으리를 풀어주시오. 무쇠가 소리쳤습니다. 포졸이 가라고 손을 저었지만 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고 외파리가 계속 외쳤습니다. 나으리가 우리를 살렸소. 나으리 없이는 우리도 없소. 최상궁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포졸이 강제로 끌어내려 했지만 세 사람은 옥 앞 기둥을 붙잡고 놓지 않았고 결국 포졸이 상관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세 사람은 밤새 옥 앞을 지켰는데 추운 날씨였지만 떠나지 않았고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옥 안에서 최만석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자신을 위해 옥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최만석은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달빛 아래 세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었습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라는 것이. 최만석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장부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빚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라는 것이었고 돈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얻으라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얻은 사람들이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재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옥 앞을 지키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최만석이라는 젊은 상인이 빚쟁이들을 동업자로 대했고 그 은혜에 감복한 기술자들이 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또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옥 앞으로 나가 세 사람을 보았고 그들의 충성심에 감탄했습니다. 무쇠가 사또를 보자 엎드려 절하며 애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 나으리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저희를 대신 가두시옵소서. 무쇠가 간절히 말하자 외파리와 최상궁도 함께 절했습니다. 사또는 세 사람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충성심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고 최만석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뭔가 더 깊은 사정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옥에 갇힌 밤, 최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장부를 펼쳐보았는데 달빛이 창살 사이로 비쳐들어와 희미하게 글자를 비춰주었습니다. 무쇠, 외파리, 최상궁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최만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킬 방법이 없을까? 누나들의 주장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말이지요. 최만석은 장부를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뒷표지가 이상하게 두툼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표지 안쪽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고 조심스럽게 표지를 벗겨내자 접혀진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최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는데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문서였습니다. 이면 계약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숨을 죽이고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부에 기록된 금액은 차용금이 맞다. 허나 이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내가 각 기술자들의 미래에 투자한 금액이다. 만약 내 아들 최만석이 이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일으킨다면 그 순간 원금은 투자금으로 전환되며 채무자는 빚을 탕감받는다. 또한 그들은 상단의 정당한 동업자로서 지분을 갖는다. 최만석은 눈을 크게 뜨고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글씨였고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문서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아,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것은 하수다. 사람에게 투자하여 마음을 얻는 것이 고수다. 다음 날 아침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았고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양쪽에 섰으며 최만석은 옥에서 끌려 나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쇠, 외파리, 최상궁도 뒤에 서 있었는데 밤새 옥 앞을 지킨 탓에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빚진 자들이 최가의 재산을 이용해 돈을 벌었으니 그 수익을 나눠야 하는 것이 법이라고, 따라서 최만석은 수익금의 절반을 누나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려 했습니다. 잠깐 최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사또가 눈을 치켜 세우며 최만석을 보았고 최만석은 품에서 이면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문서를 보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아버님이 남기신 진짜 유언이옵니다. 최만석이 문서를 올리자 사또가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큰 누나와 작은 누나는 무슨 문서냐고 수군거렸고 사또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다 읽고 나서 최만석을 보았고 최만석은 자신 있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이 장부를 단순한 빈 문서로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고 투자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고 함께 사업을 일으키면 빚은 투자금으로 바뀌고 그들은 제 동업자가 되는 것이옵니다. 최만석의 설명을 들은 큰 누나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문서가 어디 숨어 있었는지 누가 알겠소? 조작한 것 아니요? 큰 누나가 따졌고 최만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부 뒷표지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친필과 도장이 분명하니 관해서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최만석의 말에 사또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최대감의 도장이 확실히 찍혀 있었으며 필체도 다른 문서들과 일치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는데 이것은 진짜 최대감이 쓴 문서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또가 최만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조건을 충족시켰는가? 이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일으켰는가? 사또의 질문에 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억압하지 않고 각자의 솜씨를 존중했으며 함께 만석 상단을 일으켜 한 달에 수백 냥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수익은 공평하게 나눴고 이분들은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받아가셨습니다. 최만석이 설명하자 무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나리께서는 저를 술주정뱅이, 빚쟁이가 아니라 기술자로 대해 주셨습니다. 빚을 갚으라 다그치지 않고 제 솜씨를 믿어주셨고 번 돈을 공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빚쟁이가 아니라 나리의 동업자입니다. 무쇠가 힘주어 말하자 외파리도 나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리께서는 제 팔이 하나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솜씨를 알아봐 주셨고 당당한 기술자로 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나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외파리의 말에 최상궁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나리께서는 늙은 저를 쓸모없다 하지 않으시고 제 손맛을 믿어주셨습니다. 빚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차례로 증언하자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도 감동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고 최만석을 다시 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의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구나. 이제 이들은 빚쟁이가 아니라 동업자인 것이로다. 사또의 말에 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황급히 항변하려 했지만 사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들었느냐? 이 문서에 따르면 사업이 성공한 순간 빚은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다. 즉, 이들은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며 최만석의 정당한 동업자들이다. 빚이 없는데 무슨 소유권을 주장하느냐? 사또가 판결을 내렸고 큰 누나가 비명을 지르며 항변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큰 누나가 울부짖었지만 사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은 이미 금괴와 땅과 상가를 받았지 않느냐? 탐욕을 부려 동생의 재산까지 빼앗으려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또의 말에 구경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큰 누나와 작은 누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주저앉았고 매형들도 황급히 도망치듯 관아를 빠져나갔습니다. 최만석, 무죄,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만석은 일어나 깊이 절했고 무쇠, 외파리, 최상궁이 달려와 최만석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는데 자신들이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라 최대감이 아들을 위해 남겨둔 파트너였다는 것을 알고 감격했기 때문이지요. 나리. 무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고 최만석은 세 사람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동업자요. 함께 조선 제1의 상단을 만들어 봅시다. 최만석의 말에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은 관아를 나서며 환한 햇살을 받았는데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희망차게 느껴졌습니다. 관아에서 풀려난 넷은 만석 상단으로 향했습니다. 승소의 기쁨도 잠시 최만석은 가게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며칠 사이 상단이 엉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문은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고 간판은 기울어져 있었으며 안을 들여다보니 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운영하는 동안 상단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싸구려 호미들이 놓여 있었는데 무쇠가 만든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조잡한 물건들이었고 칠도 엉성하게 발라져 있었으며 벌써 녹이 슬기 시작한 것도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상한 젓갈 항아리들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악취가 진동했고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김 총관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김 총관은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들이 상단을 차지한 후 값싼 물건들을 들여와 만석 상단 이름으로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속아서 샀지만 곧 짝퉁인 것이 들통났고 분노한 양반 마님들이 몰려와 항의했으며 소문이 퍼지면서 아무도 찾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용이 바닥났습니다. 만석 상단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김 총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최만석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손님은커녕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무쇠 외파리 최상궁도 참담한 표정으로 가게를 바라보았고 외파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외파리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최만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히려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으며 세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기술이 있소. 다시 보여주면 되지 않겠소. 최만석이 자신있게 말하자 세 사람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조선 최고의 기술이 있었고 한 번 보여줬던 실력을 다시 보여주면 되는 것이었지요. 최만석은 소매를 걷어붙이며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싸구려 물건들을 다 치우시오. 그리고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오. 최만석의 말에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총관은 싸구려 호미들을 끌어내 마당에 쌓았고 상한 젓갈 항아리들도 모두 버렸으며 가게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석도 걸레를 들고 함께 닦았는데 구석구석 먼지와 거미줄을 제거했고 해가 질 무렵이 되자 가게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그날 밤 무쇠가 대장간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당에 쌓인 싸구려 호미들을 가마에 모두 집어넣었는데 싸구려지만 쇠는 쇠였고 녹여서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풀물을 밟아 불을 뜨겁게 달구자 호미들이 녹기 시작했고 무쇠는 그 쇳물을 틀에 부어 새로운 쇠붙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망치질을 시작했는데 쾅쾅쾅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양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만석 상단의 망치 소리였고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으며 누군가 말했습니다. 만석이 나으리가 돌아왔나 보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석이 무죄로 풀려났다는 것, 만석 상단이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밤새 계속되는 망치질 소리는 마치 북소리처럼 한양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내일 만석 상단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외파리는 간판을 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나들이 달아놓은 싸구려 간판을 내리고 좋은 나무판을 구해와 정성껏 글씨를 새겼는데 만석 상단이라는 네 글자가 힘차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전복 껍데기를 구해와 자개를 박기 시작했는데 한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 더디긴 했지만 솜씨는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자개가 박힌 간판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고 어둠 속에서도 자개가 달빛에 반사되어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뚜렷했습니다. 최상궁은 부엌에서 새로운 젓갈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누나들이 망쳐놓은 신용을 회복하려면 더 맛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번에는 궁중 비법 중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레시피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어에다 특별한 약재를 넣어 삭혔는데 그 냄새가 집 밖까지 퍼져나갔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침이 절로 넘어가는구먼. 지나가던 양반이 중얼거리며 만석 상단을 쳐다보았습니다. 간판이 새로 달렸고
달빛을 받아 자개가 반짝이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으며 안에서는 무언가 맛있는 것을 만드는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었습니다. 양반은 내일 다시 와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지나갔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한 끝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무쇠는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호미를 완성했는데 이번에는 날에 특별한 무늬를 새겨 넣어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외파리가 거기에 오칠을 입혔는데 이번에는 붉은색과 검은색을 섞어 용무늬를 그려 넣었고 금가루까지 뿌려 황제가 쓸 만한 호미처럼 만들었습니다. 최상궁의 젓갈도 완성되었습니다. 항아리를 열자 구수하면서도 신비로운 향이 퍼졌는데 이것은 보통 젓갈이 아니라 약선 젓갈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맛도 좋지만 몸에도 좋은 젓갈이었지요. 개장날이 밝았습니다. 최만석은 새벽부터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고 새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개가 박힌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무쇠의 외파리, 최상궁도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나와 섰습니다.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손님이 왔습니다. 며칠 전 망치질 소리를 들었던 양반이었는데 호기심에 들러본 것이었습니다. 양반은 진열대에 놓인 용무늬 호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고 손으로 집어들어 보니 무게며 날카로움이 예전 것보다 훨씬 나았으며 무늬도 정교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만석상단의 물건이로구나. 양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젓갈도 맛보았는데 한 숟가락 입에 넣자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당장 호미와 젓갈을 모두 사겠다고 했습니다. 첫 손님이 나가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만석상단이 진짜로 돌아왔다는 것, 예전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양반 마님들이 다시 줄을 서기 시작했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역시 만석상단이 진짜 백이야. 저 싸구려들과는 차원이 다르지. 손님들의 칭찬에 최만석은 웃으며 응대했고 무쇠는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으며 외파리는 붓을 놓지 않았고 최상궁은 부엌에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넷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는데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쌓인 호흡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 달 후 만석상단은 예전의 영광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번창했다고 해야 옳았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명품 상단이 되었고 다른 가게들이 만석상단을 따라하려 했지만 기술이 없어 흉내도 내지 못했으며 손님들은 오직 만석상단만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넷이 모여 술상을 차렸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낸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무쇠가 사발을 들어 말했습니다. 나으리, 우리가 함께라 가능했습니다. 무쇠의 말에 외파리와 최상궁도 고개를 끄덕였고 최만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소. 이것은 여러분의 승리요. 최만석의 말에 넷은 막걸리 한 사발씩 들이켰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새 간판이 저녁 노을을 받아 자개가 붉게 물들고 있었으며 만석상단의 미래는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상단이 다시 번창하는 동안 큰 누나와 작은 누나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패배한 것도 모자라 짝퉁을 팔아 속인 양반 마님들이 배상을 요구했고 관아에서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누나는 남은 금괴와 땅과 상가를 팔아 배상금을 갚아야 했는데 그나마도 부족해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큰 매형은 노름빚에 쫓겨 도망쳤고 작은 매형은 술에 빠져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두 누나는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살던 집도 빼앗기고 먹을 것도 없어진 두 사람은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만석 상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최만석이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으며 무쇠, 외파리, 최상궁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누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만석이 누나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누나들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옷은 헤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해 발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큰 누나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아, 우리 좀 도와줘. 큰 누나가 애원하듯 말했고 작은 누나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무쇠, 외파리, 최상궁이 차갑게 두 누나를 쳐다보았는데 자신들을 빚쟁이라고 무시하고 소유물 취급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이지요. 최만석은 잠시 누나들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나들 가족이니 내쫓지는 않겠소. 하지만 공짜는 없소. 최만석이 말하자 큰 누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만석은 계속 말을 이었는데 밥은 주겠지만 대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닥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허드렛 일을 하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했지요. 그렇게 할게. 작은 누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누나는 한때 금괴와 땅을 받고 동생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일자리를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최만석은 김 총관에게 누나들에게 일을 시키라고 했고 김 총관은 두 누나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부터 두 누나는 만석 상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바닥을 닦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으며 손님들이 쏟은 음식을 치우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한때 비단 옷을 입고 기방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무쇠, 외파리, 최상궁이 지나갈 때마다 두 누나는 고개를 숙이고 비켜섰습니다. 미안합니다. 지나가십시오. 큰 누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쇠는 처음에는 냉랭하게 지나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외파리도 마찬가지였는데 두 누나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지요. 최상궁은 부엌에서 두 누나에게 설거지를 가르쳐 주었고 가끔은 남은 음식을 조금 더 주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두 누나는 성실하게 일했고 예전의 교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이제는 다른 일꾼들과도 스스럼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그런 누나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고 어느 날 두 누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누나들, 이제 충분히 일했소. 원한다면 여기서 계속 일하며 지내도 되고 나가서 새 삶을 살아도 돼요. 최만석이 말하자 큰 누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을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금괴보다 소중한 것이 뭔지 배웠어. 큰 누나가 진심으로 말했고 작은 누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만석은 미소를 지으며 두 누나의 어깨를 토닥였는데 가족이 다시 화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최만석은 만석 상단 1주년을 맞아 대연회를 열었습니다. 마당에 큰 상을 차렸고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했으며 무쇠, 외파리, 최상궁은 물론 가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두 누나도 함께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는 편하게 웃으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상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쇠, 외파리, 최상궁 사이에 앉아 어깨를 나란히 했고 김 총관이 술을 따르자 모두 사발을 들었습니다. 최만석은 사랑채 벽을 바라보았는데 거기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장부책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일어나서 모두를 돌아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저는 이 장부를 받고 억울해했습니다. 누나들은 금괴와 땅을 받았는데 저는 빚쟁이 명단만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금괴를 주지 않으신 이유를 말입니다. 최만석이 말하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만석은 계속 말을 이었는데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땡전 한 푼 안 주셨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무쇠 영감의 기술, 외파리 영감의 예술, 최상궁의 손맛. 이것들은 금괴 100개로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최만석의 말에 무쇠, 외파리, 최상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만석은 장부책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황금은 쓰면 없어지지만 기술과 사람은 영원한 제 자산입니다. 누나들이 받은 금괴는 다 사라졌지만 제가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교훈입니다. 최만석의 말이 끝나자 무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으리야말로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건배. 무쇠가 소리치자 모두가 사발을 들었습니다. 외파리와 최상궁도 일어났고 김 총관도 눈물을 훔치며 사발을 들었으며 두 누나도 미소를 지으며 함께 사발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막걸리를 한바탕 들이켰고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다시 한번 건배. 누군가 외쳤고 모두가 다시 사발을 들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최대감 댁을 가득 채웠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잔치냐고 물었으며 만석 상단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이 떠올랐고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으며 마당에서는 여전히 술잔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곧 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최만석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고 어디선가 최대감이 흐뭇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최만석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무쇠, 외파리, 최상궁과 어깨 동무를 했고 내쓴 막걸리를 한 사발씩 더 들이켰습니다. 한양 어느 구석 만석 상단에서는 오늘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망치질 소리와 붓질 소리가 들려왔으며 구수한 장 냄새가 거리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모은 한 남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양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만석 상단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번창했고 무쇠, 외파리, 최상궁은 각자 제자들을 키워 기술을 전수했으며 최만석은 조선 제1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만석은 끝까지 상석에 앉지 않았고 항상 기술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셨으며 사람을 돈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으니까요.